오늘 이제 물리화학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오전에 이제 물리화학은 이제 1장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1장에는 기체 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기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기체를 접근하는 모델이 이론적인 모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기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체만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에 내기에는 임용 문제치고는 너무 가벼워져요. 그래서 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0분 내에 그렇게 오래 준비한 학생이 10에서 15분 내에 풀 수 있을 정도의 헤비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기체 파트 하나만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려워요. 너무 가벼워서. 그러면 기체가 안 나오냐? 아니죠. 기체는 물리화학에서 연력학 파트에 곳곳에 녹아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연력학에서 액체나 고체는 거의 안 다뤄요. 왜? 액체나 고체는 너무 어렵고 예외적인 케이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학부에서 다루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액체나 고체는 대학원에서 그쪽 이론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해요. 그래서 액체 고체는 학부 과정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연력학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기체를 팽창시켰을 때, 기체를 압축시켰을 때, 기체를 섞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기체에 대한 언급이, 이 기체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챕터는 독립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연력학 파트에 곳곳에서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기체를 봅시다.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 자, 어떠한 그 상태를 갖다가 서술을 할 때 그 상태를 뭘 가지고 서술하느냐? 특징을 가지고 서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면, 기체의 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의 현 상태를 타인에게 혹은 아니면 누군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해야 되는 물리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온도,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양적인 것으로는 기체의 몰수. 그래서 P, VT, 그 다음에 N. 이 네 가지가 기체의 특성을 묘사하는 물리적인 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질량은 몰수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혹은 몰수는 물질의 양을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자들이 특정 압력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 기체들이 특정한 압력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거를 갖다가 부피라고 얘기를 하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피의 단위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부피의 단위는 리터, 요거죠. 리터,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가로 세로 1cm면 세제곱 센티미터죠. 이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게 밀리리터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cc 세제곱 센치, 큐빅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리터, 이런 것들이 물리화학에서 실질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대표적인 부피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부피의 국제 표준 단위는 당연히 뭐죠?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를 MKS 단위라고 얘기를 하죠. MKS 단위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M, 미터, K, 킬로그램, S, 세크. 그래서 시간의 국제 표준 단위는 초고, 그 다음에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길이의 표준 단위는 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부피의 표준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미터인 거. 1세제곱 센티미터, 1세제곱 미터가 부피의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의 국제 표준 단위인 메타의 3승,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리터, 그 다음에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는 밀리리터, 1000분의 1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하고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부피의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의 3승하고 센티미터의 3승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날까? 1미터는 10의 2승 센티미터에 해당이 되죠. 그럼 부피는 3승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 즉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뭐에 해당이 된다? 1메타의 3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국제 표준 단위는 1000리터고 1리터는
1000ml고 그래서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 미터 사이에 1000배, 1000배, 1000배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단위 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기억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할 때 항상 내가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임용 문제를 보면 물리화학은 거의 뭐 다 계산하라예요. 뭐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거 없어요. 임용 문제가 물리, 무기, 분석 세 가지가 다 계산하라가 거의 대반이고, 무기화학에서만 가끔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드물게. 그것도 생각보다 점수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물리, 무기, 분석은 다 계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리화학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맨 마지막에 단위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숫자만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피의 단위만 해도 미터의 삼승이 있고 리터가 있고 밀리리터가 있고 그런데 1000이라고만 떨렁 써놓으면 답에다가 써놓으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1000이 뭘 의미하는데? 1000이 미터의 삼승이야? 1000이 리터야? 1000이 밀리리터야?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단위에 굉장히 주의해라. 계산 과정에는 단위가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답을 쓸 때는 최종적으로 답 쓰고 뒤에 단위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감점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분석화학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분석화학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유효 숫자를 아주 꼼꼼히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런데 유효 숫자에 의한 감점이 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분석화학 할 때는 계산 시 유효 숫자에 대한 고려를 항상 좀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에서는 단위 명시가 중요하다는 거. 거기서 쓸데없이 0.1점이라도 감점 담으면 억울하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위 얘기하면서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갖다가 표현을 하면 어떤 면이 받는 힘의 세기를 그 면의 면적으로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F를 A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의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보면은 힘의 국제 표준 단위는 뉴턴이고, 이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1kg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즉 1kg짜리를 1m 퍼 세크의 제곱으로 가속할 때 필요한 힘, 그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1뉴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 단위가 당연히 뭐겠어요? 길이의 표준 단위가 메타니까 면적의 표준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게 단위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요 메타를 메타의 제곱이 나눠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세기. 이걸 표현하면은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혹은 아니면 1kg 퍼 메타 세크의 제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압력의 표준 단위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압력의 표준 단위는 물리과 애들은 무지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걔네들은 웬만하면 국제 표준 단위로 통합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리과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화학과에서는 잘 안 사용을 해요. 화학과에서는 파스칼이란 단위보다는 바나 혹은 아니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기압이죠. ATM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부피의 단위는 굉장히 심플한 데 비해서
그 압력의 단위 같은 경우는 국제표준 단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위, 뭐 공학 쪽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난잡하게 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들 사이의 단위 전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대충 보면은 우리가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해수면에서 평균적으로 느끼는 대기 압력을 갖다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국제 표준 단위로 환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1,325 파스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10의 5승 파스칼 정도가 대충 1기압에 해당이 된다. 즉 10만 파스칼 정도가 1기압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10만 파스칼하고 1기압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죠. 어떤 식으로 일치해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한다면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1ATM이죠. 정확히 10만 파스칼,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정확히 10만 파스칼을 1기압이라고, 1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하고 ATM은 크기가 거의 유사하죠.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스칼로부터 환산하기가 지저분한 반면에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스칼로부터 환산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그 기압하고 대충 크기는 비슷하면서 파스칼과 환산이 상대적으로 쉬운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1ATM은 어떻게 되겠어요? 1ATM은 1.013 25 바에 해당이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1.01 바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ATM하고 바 사이에는 대략 한 1% 정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략 비슷한 값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 그 다음에 그 미리미리 HG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것은 압력을 최초로 측정했었던 사람이 사용했었던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압력 측정 기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압력을 측정할 때 이런 식의 기구를 사용을 해요. 요거를 갖다가 마노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노미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을 측정할 때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을 갖다가 백큐ම්, 진공 상태로 갖다 놓죠. 진공 상태로 갖다 놓고 한쪽 면은 대기에다가 열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공 쪽으로 기둥이, 액체 기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가지고 이쪽에서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원리를 갖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거를 가지고 압력을 갖다가 대기압을 최초로 측정을 했는데 1700년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처음으로 인류가 최초로 대기압력을 측정한 게 사실은 뭐 불과 한 200 몇십 년 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대기압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처음에 측정을 할 때 초반기에는 물 가지고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게 그 유리관의 길이가 1m가 돼도 끝까지 꽉 차고 2m가 돼도 끝까지 꽉 차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계산해 보면 그게 대충 한 10m 조금 더 올라가면 꽉 차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뭐 10m짜리 유리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액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과학자가 생각했었던 게 물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액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 근데 물이 굉장히 사실은 액체치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액체치고는 밀도가 또 굉장히 높은 액체예요. 사실 물하고 섞었을 때 밑으로 가라앉는 액체 종류 많지 않습니다.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밀도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접하는 액체 가지고 다 실패했어. 그래서 누구 가지고 했을까? 수은. 수은은 고체죠. 수은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온에서 만나는 액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은을 갖다 채워놓고, 저런 식으로 채워놓고 난 다음에 대기압을 측정했더니 요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6cm, 밀리미터로 760mm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0mm의 수온 기둥 높이가 가하는 압력과 동일한 압력이 바로 대기압이다라고 얘기해서 1ATM을 700cm
76cm Hg 혹은 760mm Hg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미터에서 수온 기둥이 올라간 높이를 가지고 그 압력을 표시하는 방법, 그걸 미리미리 Hg라고 얘기를 하고 일기압이 760mm Hg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토리첼리. 자,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1mm Hg하고 1토르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물결 무늬로 했지 2콜로 표현을 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수온을 채웠죠. 근데 수온이라고 얘기하는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해요. 모든 금속이 그러하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자기들끼리 응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0도씨일 때 수온을 가지고 기압을 측정을 하면 기압은 똑같은데 얘가 750mm 정도 올라갔을 때 멈춰요. 즉 0도씨일 때의 일기압은 750mm Hg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20도씨에서 측정하면 760mm Hg가 되는 거고, 더운 여름날 30도씨에서 측정하면 그 770mm Hg가 일기압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기압에 해당이 되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기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일기압이 몇 미리미리 Hg인지를 환산을 할 때 온도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단위예요. 토리첼리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돼요. 즉 1atm의 760분의 1, 즉 760분의 1 기압을 1토리첼리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1atm은 760 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정해진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어떠하다? 기온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Hg로 얘기하면 일기압은 그대로 있는데 0도씨일 때는 740mm Hg, 20도씨일 때는 760mm Hg, 30도씨일 때는 770mm Hg.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일기압이 몇 미리미리 Hg인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근데 토리첼리로 정의를 하면 0도, 어차피 1토리첼리는 760분의 1기압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도씨에서도 일기압은 760토르, 20도씨에서도 일기압은 760토르, 그 다음에 뭐 30도씨에서도 일기압은 760토르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하고 목적이 비슷해요. ATM이 표준 단위로 바꾸기 거시기 하니까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나왔었던 것처럼 미리미리 Hg라는 단위가 널리 사용되긴 하는데 일기압을 정의할 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임의로 만든 단위 체계가 토리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국제표준 단위, 널리 사용되는 단위인 일기압, 그 다음에 일기압과 유사하나 그 표준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단위인 바, 그 다음에 마노미터의 원리에서 나오게 되는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 그 다음에 1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1기압이 몇 미리미리 Hg냐라고 얘기할 때 기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미리미리 Hg하고 크기는 비슷하지만 1기압이 얼마인지를 정의할 때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단위로서 등장했었던 토리첼리. 굉장히 많은 단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화학 쪽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단위인데, 그 공학 쪽에 보면은 뭐 파운드 퍼 스퀘어 피트인가 뭐 그런 것도 사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1 스퀘어 피트당 발생이 되는 몇 파운드의 압력을 받고 있느냐, 힘을 받고 있냐, 뭐 이런 단위도 있고 있는데, 뭐 그거는 화학과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 단위도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노미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요거는 외우세요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내가 예전에 한참 동안 또 얘기를 하다가 몇 년 또 얘기를 안 했더니만 학생들이 그 뭘 외워야 되는지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올해 강의는 꼭 제가
이론 정리 강의를 할 때 이건 꼭 외우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외워야 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외에 공식 진행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꼭 외우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공식 유도 과정에 의해서 필요해서 도입된 것뿐이지 꼭 외울 필요는 없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자, 요거는 그래서 P는 이코르 로지 H다라고 얘기하는 이 공식은 암기를 하시면 되시고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로부터 얘를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아까 내가 얘기를 하기를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장치가 최초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용했었던 압력 측정 장치고 최초로 사용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현대에도 사용이 된다. 현대에서도 압력을 측정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장치가 지금도 2020년대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기구가 바로 이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기구다. 그럼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여기가 백큐미야. 백큐 상태라는 얘기는 진공 상태라니까 압력이 이 내부가 0atm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내부는 0atm. 기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체가 여기를 누르는 힘이 있다 없다? 수은 기둥을 누르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기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을 꽉 채울 거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내부의 압력은 노출되어 있는 외부의 압력과 같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는 1atm의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는 백큐 상태, 진공 상태니까 0atm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는 FA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F는 뭐란 얘기죠? P에다가 A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기압이란 압력이 있고 원기둥이니까 이게 동그랗겠죠? 면적이 있겠죠? 여기에 원기둥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단면적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A라고 얘기하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압력과 면적의 곱인 힘을 받게 되겠죠. 이 힘은 어떻게 돼요? 얘를 밑으로 내려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 수면의 높이가 같았겠지만 일기압의 압력으로 얘가 내리 누르게 되면 액체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르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 면하고 수위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수위 차이가 뭐를 발생시키느냐? 이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대기압은 없지만 높이 올라간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대기압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 처음에는 요만큼 높이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높이가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가 누르는 힘보다 약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하고 대기가 누르는 힘이 같아질 때, 정확히는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아질 때, 그 순간 어떻게 된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수은 기둥의 바닥을 누르는 압력은 무엇과 같다? 대기가 바닥을 누르는 압력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의 바닥을 누르는 압력으로부터 대기가 바닥을 누르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노미터의 원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는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힘을 받고 있는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면적은 뭐죠? 요 수은 기둥이 압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단면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은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딱
탁 자르면은 동그란 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요걸 이제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은 기둥이 받고 있는 전체 심을 수은 기둥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심은 무엇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 수은 기둥이 얘를 누르게 되는데 얘가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눌러요? 무게를 가지고. 무게는 뭐죠? 수은 기둥의 중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얘가 수은 기둥이 뭘 가지고 눌러요? 자기 몸무게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F는 MA에서 A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는 뭐에 해당이, 뭐로 많이 표현하죠? 9.8m/s이고 그걸 G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F는 mg.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M은 요 추가로 올라간 대기압을 받고 위로 올라간 요 부분, 대기압을 받고 올라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들어있는 수은의 질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G는 그 수은이 지구에서 받고 있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질량을 갖다가 표현을 할 건데 질량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죠?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갖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밀도에다가 부피를 갖다가 이제 곱해주게 되고, 이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부피는 무슨 부피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수은 기둥의 부피에 해당이 돼요. 수은 기둥은 원기둥이죠. 원기둥은 부피를 어떻게 표현이 되죠? 원기둥은 원의 단면적에다 높이 h를 곱해주면은 그게 원기둥의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A, H 요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로 A, H, G 그 다음에 A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A하고 A가 지워지면서 로 G, H라고 얘기하는 최종 공식이 나오죠. 이 시험장 들어가서 가끔 이 공식은 쓸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죠.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당연히 이거는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는 로 GH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 이때 로는 뭐다? 사용된 액체의 밀도. 이 경우는 수온을 사용하죠. 수온의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고 H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수은 기둥이 압력 차이 때문에 올라간 높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각각 쓰시면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게 이거죠. 자, 요 앞에 있는 로, 이게 수온의 밀도예요. 근데 수온의 밀도가 뭐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압력은 일기압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밀도가 떨어지니까 높이가 상승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밀도가 상승하니까 높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수은 기둥의 높이로 정의되는 압력의 측정 단위인 미리미리 HG를 사용하면 일기압이 기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바로 요 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도 이제 마노미터인데,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노미터의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은 기둥의 양쪽의 압력 차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백큐움, 여기가 대기압이야.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연기압과 대기압 사이의 압력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곧 뭐에 해당이 된다? 대기압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B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B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대기압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어파라투스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장치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쪽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 대기압이 되겠죠. 외부 압력 뭐 이런 거게 되겠죠. PEX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외부 압력, 여기 대기압이 되겠죠. 대기압과 용기 내부의 압력 차이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이 백큐움 상태일 때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거지만 A, B 양쪽이 모두 기체의 어떤 용기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양쪽, 즉 수은 기둥의 양쪽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올라간 쪽의 압력이 낮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용기 내부와 대기압 사이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이런 식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양쪽을 밀폐된 상태로 연결을 해 놓는 거야. 요렇게 밀폐된 상태로 연결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A 기체에다 연결을 해 놓고 여기는 B 기체에다가 연결을 해 놔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AB 기체의 대기압 차이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죠. 어디가 높은 거야? 당연히 이쪽이 높은 거죠. 더 눌러주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기압의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에 해당이 된다? 서로 다른 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 무엇으로 측정을 한다? 높이 차이로. 즉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로 측정을 한다. 왜 수은을 사용하느냐? 물은 밀도가 너무 낮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대충 1기압에서 높이가 10m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어서 가장 밀도가 높은 액체인 수은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이런 건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는 요 공식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위들 사이의 환산관계는 그냥 물리화학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문제에 안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학생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안 줄 가능성도 높아요. 즉 1기압이 10만 파스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거야 알겠지. 마치 기체상수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체상수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상식처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기억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끝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1기압이 10만 1325다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1기압이 10만 1000 정도 된다. 즉 1기압이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요거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기체의 특성을, 기체의 상태를, 기체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양에 대해서 양은 몰수나 혹은 질량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피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온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온도는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온도에 대해서 혹은 원래 뜨겁고 차갑다. 우리가 온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이모, 삼촌, 혹은 고모, 온도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걔네들을 알기 듣게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뜨겁고 차가운 걸 측정하는 게 온도야. 네가 뜨겁다고 느끼면 온도가 높은 거고 차갑다고 느끼면 온도가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그냥 온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예요. 근데 과학하는 사람도 온도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온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다. 목적 자체는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항상 온도가 높은 것과 온도가 낮은 것이 있으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흘러가는 게 자발적인 경향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외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근데 어쨌든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도라는 물리량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나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지 온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온도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측정하는 장치냐면 내가 접촉하고 있는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뭐다? 온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는 뭐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물리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온도가 평균 운동 에너지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질량이 m인 어떠한 입자가 있고 그 질량이 m인 어떠한 입자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이 안에는 1몰 이상의 굉장히 많은 기체 입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직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직육면체나 혹은 정육면체의 한쪽 면적이 A이고
박스의 길이가 L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얘가 움직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벽면에 충돌을 할 거예요. 벽면에 충돌하는 순간 이 기체는 벽면에다 뭘 가하죠? 힘을 가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압력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뭐 기체의 압력, 액체의 압력, 고체의 압력 뭐든지 간에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입자가 벽에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을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가했을 때, 벽면에 충돌했을 때 가하는 힘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을 우리가 X축, 이쪽을 이쪽을 Z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Z축, Y축, 뭐 X축,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벡터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속도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Vx가 있고 Vy가 있고 Vz라고 얘기하는 속력 성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이쪽 벽면에 충돌을 해요. 일단은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을 해서 여기에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변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중에서 변하는 것은 충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Vx와 Vy는 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러면 세 가지 속도 성분 중에서 충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뭐만 변한다? Vz만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 뭐예요? 얘가 플러스 Vz로 충돌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마이너스 Vz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직한 속도 성분만 어떻게 된다?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플러스 10m/s로 충돌하면은 충돌 이후에는 Z축 속도 성분이 마이너스 10m/s로 변하는 거죠. 반면에 X축 속도 성분이나 Y축 속도 성분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축 속도 성분만 변하고 Y축, X축 속도 성분은 안 변한다. 충돌면에 수직한 속도 성분만 변한다. 그 속도 성분이 어떻게 변한다?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인 쪽으로 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얘가 가하는 힘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의 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갖다가 해야 되겠느냐라고 봅시다. F는 이코로 이건 그냥 물리인데 F는 이코로 MA죠. 그 다음에 A라고 얘기하는 것은 dt분의 dv로 표현을 갖다가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변하는 속력이죠. 그래서 속도죠. 그래서 dt분의 dv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m은 질량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저게 쪼개지지 않는 이상은 충돌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는 않아요. 즉 1kg짜리가 충돌을 하면 충돌 이후에도 질량은 1kg이지 충돌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질량은 상수죠. 상수니까 미분기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dt분의 dmv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mv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제가 물리를 설명할 때 고등학교 물리를 넘어가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m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반 물리를 얘기를 할 때 이 mv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dt분의 dp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가하는 힘의 세기는 뭐냐? 충돌한 입자의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벽면에 꽝 하고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이쪽으로 원래는 VZ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Z축 속도 성분이 VZ였는데 충돌 직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충돌 전에는 VZ였다가 이게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VZ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돌에 의한 그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V라고 봤을 때 질량은 그대로 있고 델타 V라고 얘기했을 때 VZ에서 마이너스 VZ가 됐어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2VZ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죠.
얘하고 얘의 차이. VZ 마이너스 VZ. 2V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전후해서 2VZ만큼의 그 속도의 변화량이 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2mVZ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T. 델타 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입자가 벽면에 입자 하나를 추적하는 거니까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야. 그럼 꽝하고 충돌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충돌하기 전까지는 힘을 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충돌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갈 동안 여기에다 충돌하지 힘을 가하진 않아요. 이 입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죠. VZ의 속도 성분으로. 그래서 여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충돌을 또 해요. 한마디로 얘는 여기 충돌하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는 힘을 안 가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얘가 가한 전체 힘의 양은 한 번 충돌했을 때 가한 그 힘의 세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 충돌했을 때 가한 힘의 세기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가한 시간 텀으로 나눠주면 그 시간 텀 동안에 가한 평균 힘의 세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텀이 얼마가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L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꽝 충돌하는 순간 마이너스 VZ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꽝 충돌하는 순간 VZ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충돌 간의 Z축 독성 성분은 VZ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근데 그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충돌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 L만큼 갔다가 돌아올 때 L만큼 또 돌아오죠. 그러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갔다 올 때까지 이동한 총 거리는 2L이야. 그리고 속도 성분, 그때 얘는 속력이 얼마야?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속력이 VZ라고 얘기하는 속력 성분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동한 거리 2L을 속력 성분 VZ로 나눠준 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델타 T, 즉 한 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길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2L VZ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L분의 M VZ의 제곱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안에 1몰개의 입자가 있는데 그 1몰개 중에 하나의 입자가 그 벽면에 가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벽면에 가하는 힘을 우리가 입자 하나가 평균적으로 벽면에 가하는 힘이라고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반은 평균을 상징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L분의 M VZ의 제곱의 평균. 그런데 박스의 길이 L은 모든 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평균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입자의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안에 똑같이 헬륨만 채워져 있다. 이 안에 똑같이 수소만 채워져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모든 입자의 질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평균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평균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죠? Z축 속도 성분. 왜? 이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은 전부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Z축 속도 성분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는 평균적인 힘의 세기,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했을 때 가는 평균적인 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서 내가 저런 거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게 결국은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식 유도나 이런 거를 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서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결과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는 암기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F바가 뭐라고 얘기했죠?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에다가 입자의 개수를 더해주게 되면 입자의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용기 내에 있는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 즉 벽면 A라고 면적 A라고 얘기하는 벽면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용기 내부에 있는 기체 입자로부터 받는 전체 힘, 토탈 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에다가
입자의 총수를 곱해주게 되면 입자 전체가, 용기 내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총량, 즉 저 벽면이 받고 있는 R자 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개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몰수죠. 그러면 몰수, N몰이 있다라 그러면 N몰의 실제 입자 수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숫자를 NA라고 많이 표현하죠.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하면 그게 개수예요. 거기에다가 F바, 즉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평균적인 힘의 세기,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 해야 된다? 입자 전체가, N몰계 입자 전체가, 용기 내에 들어있는 N몰계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총량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은 아까 F바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L분의 MVZ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VZ하고 우리가 V를 얘기를 하면 이게 VX 플러스 VY 플러스 VZ 벡터로 얘기를 했을 때 전체 평균 속력은 X축 방향의 속력성분, Y축 방향의 속력성분, Z축 방향의 속력성분의 벡터양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VZ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의 평균값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속력의 평균값이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속력의 Z축 성분의 평균값이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돼요. X축 방향의 평균값,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하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하고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은 서로 똑같아요. 이게 정적인 기체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내가 선풍기를 틀어놨어.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때, 아, 시원하다. 아, 바람이 날 지나가는구나. 라고 느껴요. 왜 느낄까? 그게 왜 느끼냐면, 여기에 있는 기체 입자가, 이 기체 입자들이 운동할 때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까? 아니죠. 얘도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Z축 방향으로도 움직이는데 선풍기 때문에 Z축 방향의 평균 속력이 훨씬 세서 우리는 R자로 Z축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시원하게 공기가 스쳐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를 끄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느끼죠. 바람이 안 불 때 기체 입자가 정지한 게 아니죠. 바람이 안 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R자 기체의 흐름이 없는 거야. 왜 R자의 기체의 흐름이 없을까? X축 방향의 평균 속력과 Y축 방향의 평균 속력, Z축 방향의 평균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R자의 기체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R자의 기체 흐름을 느끼는 것은 특정 방향의 속도 성분이 더 큰 거예요. 평균 속력 성분이 더 큰 거예요. R자의 기체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황이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나 X축, Y축, Z축 방향의 평균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자 기체 흐름이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용기 내에 기체 입자가 있어요. 여기 선풍기 안 틀어놨지. 그러니까 얘는 정적인 상태야. 그리고 이 정적인 상태는 어떻게 전이 내릴 수 있다? 얘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얘의 세 가지 속도, 평균 속력 성분이 모두 동일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지? 얘도 얘랑 똑같고 얘도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VZ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VZ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V의 평균값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요걸 집어넣을 수가 있죠. VZ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3분의 1의 V의 제곱의 평균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갖다가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죠. 이게 세 가지가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벡터량이죠. 벡터량이니까 이거 스칼라로 고치려면 제곱을 해야 되겠지. Vx, Vy, Vz의 평균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Vx의 제곱의 평균값, Vy의 제곱의 평균값, Vz의 제곱의 평균값도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Vx, Vy, Vz의 절대값의 평균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절대값의 평균이 같은 거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도 같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V의 제곱을 Vx의 제곱, 그 다음에 Vy의 제곱, Vz의 제곱,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벡터량이었었던 거고, 이거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벡터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세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Vx의 제곱의 평균, Vy의 제곱의 평균, Vz의 제곱의 평균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Vz의 제곱의 평균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3L에 N에 NA에 M에 V의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넘어갈 때 3분의 1이 추가된 거 이거 외에는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외라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죠. 여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압력으로 넘어갈 텐데 압력은 F를 A로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3A, L에다가 N에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A로 나누는 과정에서 L과 A가 곱해져요. 자, A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쪽 면의 면적. L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직육면체에서 박스의 길이. 그럼 박스의 길이에다 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된다? V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3V에다가 N에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V, 압력 이런 익숙한 것들이 나왔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슬슬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V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P, V는 이코르 3분의 N의 NA의 그 다음에 M, V의 제곱의 평균 이런 식이 되겠죠. V를 이항을 시킨 거죠. 아까 여기 있던 V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뭐랑 비교를 할 거냐? 우리가 기체에서 제일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누구죠?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일 때는 PV는 뭘로 표현이 돼요? NRT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다? 1대1 대응관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지워봅시다. 이거 N, 기체의 몰수죠. 여기에 있는 N도 기체의 몰수죠. 서로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RT가 있는데 R이 기체상수죠. 이 R이라고 얘기하는 기체상수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물리화학 하는 동안에 뭐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배에 해당이 되는 게 기체상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무엇도 지워지느냐? 이쪽에 있는 아보가드로 수하고 이쪽에 있는 아보가드로 숫자가 지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K, NA, 그 다음에 T는 요거죠. RT가 KNAT죠. 요것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3분의 1의 NA에다가 M, V의 제곱의 평균이다. 요 N 지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MV의 제곱의 평균은 3KT다. 이렇게 나오죠. MV의 제곱 어디 많이 보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일반 물리에서 MV의 제곱 뭐하고 연결이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 즉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여기 평균 들어갔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죠. 평균 속력이니까 여기 평균 운동 에너지죠.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MV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 운동 에너지 다 상이에요. 왜? 속력이 다 다르니까 운동 에너지 다 다를 거야. 그것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런 얘기예요. 그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바로 이거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평균 에너지의 2배가 3KT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에 해당이 된다. 사실은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어디에 사용이 된다? 단원자 이상기체에 사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외우세요. 이것 때문에 유도를 했었던 거고,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물리화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즉 수학적인 전개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개가 다 그래요. 기본 공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근사가 적용이 되고 어떠한 다른 공식이 대입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쓸 수 없고 어떤 근사가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도된 공식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쓸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공식을 사용했지만 외우라고 얘기했었던 건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저 안에 지금 입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자 그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 있지, 구체 하나 들어가 있지. 이거 누구예요? 단원자야. 그리고 여기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이거 연결을 할 때 PV는 NRT 썼죠. 이거 이상기체라는 얘기지. 단원자 이상기체야. 단원자 이상기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서 유도되는 대표적인 결과는 뭐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상기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유도해 보면은 단원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모든 기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도는 무엇을 감지하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 무엇과 비례하는 물리량이다. 평균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물리량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뜨겁다라고 느끼면 뭘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칠판을 짚었어. 근데 화끈거려. 아, 그럼 방바닥을 짚었어. 화끈거려. 그건 뭐예요? 방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고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물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차, 혹은 칠판에다 손을 댔더니 차.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 칠판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차갑게 느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뜨겁다 차갑다가 뭐야? 온도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이런 얘기하면 모르니까 뜨겁고 차가운 게 온도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만 화학과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온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야 된다?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라고 여러분들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으면 온도가 낮은 거다.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압력의 단위는 어마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온도의 단위나 부피의 단위는 심플해요. 온도의 단위는 딱 두 가지만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 아니면은 절대 온도, 이 두 가지만 사용이 되죠.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피하고 온도가 정비례 관계를 가져요. 이게 샤를의 법칙이죠. 그러면 이게 선형 관계를 가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부피, 여기가 온도일 때 온도를 낮추다 보면 부피가 0이 되는, 이론적으로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도달하게 돼요. 그 온도가 얼마냐?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73.15도씨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이상기체의 부피가 이론적으로 0이 되는 부피, 그것을 이상기체의 부피가 이론적으로 0이 되는 온도, 그것을 그것을 0K라, 그거를 갖다가 0도씨의 기준이라고 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갖다가, 0K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걸 이제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섭씨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의로 결정한 거예요.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 그래서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와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씨를 각각 0과 100으로 잡고 그것을 100등분한 것을 갖다가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씨를 100도씨라고 정의한 후 스케일링 되어 있는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섭씨 온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 가상적인 온도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273.15도씨더라라는 얘기야. 유도를 해봤더니만. 그래서 바로 그 마이너스 273도씨를 갖다가 마이너스 273.15도씨를 0K라고 잡아요. 그리고 1도와 1도씨의 간격은 섭씨 온도에서 1도와 1도씨의 간격으로 동일하게 잡는다.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는 뭐만 차이 있죠?
0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섭씨 온도는 물이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절대 온도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 0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아까 0K는 마이너스 273K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절대 온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뭘 암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자, 요거 두 가지만 사용이 돼요. 미국 애들은 여기에 화씨 온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골 때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씨 온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심은 아까 이미 얘기를 했었고, 자, 뭐 심은 아까 이미 F는 이코로 MA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체에 가속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kg의 물체에다가 1m/s의 가속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심을 1kg m/s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1N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잡돌이 한 것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 쉬었다 합시다. 뭐 첫날서부터 굳이 달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